unfold. 안녕하세요. 인류의 노화라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요. 코끼리 같은 거대한 포유류가 아니라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연못의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우리 유전체 끝을 보호하는 작은 모자 같은 텔로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20세기 후반에 테트라 하이메나라는 아주 미세한 생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던 연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2026년 바로 지금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늘릴 수 있다는 최첨단 임상 시험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텔로미어의 발견부터 최신 치료 기술,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와 바로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건 말단 복제 문제라는 아주 근본적인 과학적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가 복제되는데 이 과정이 마치 복사기를 쓰는 것 같아서요. 맨 끝부분은 항상 조금씩 잘려나가거든요. 그럼 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도 중요한 유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이 수수께끼를 푼 답이 바로 텔로미어, 그리고 그 길이를 다시 채워주는 텔로모라제라는 효소의 발견이었죠. 이 연구로 알리자베스 블락번, 캐롤 그라이더, 잭 쇼스탁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요. 자, 그럼 그 텔로미어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쉽게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아, 신발끈 비유요? 네, 맞아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팁. 이게 닳아서 없어지면 신발끈 전체가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우리 유전 정보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이 팁은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나? 보면 인간의 경우에는 TTAGG라는 6글자짜리 암호가 수천 번씩 반복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팁이 영원하진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1960년대 레오날드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인간의 정상세포는 대략 50번 정도 분열하고 나면 멈춘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생기는 헤이플릭 한계고요. 말하자면 우리 세포의 분열 횟수 제한이 딱 걸려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분자 수준으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정말 정교합니다. 텔로미어는 그냥 길이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쉘터린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텔로미어를 밧줄처럼 꽁꽁 감싸줘요. 그래서 끝부분을 티롭이라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숨겨놓습니다. 아, 일부러 숨겨놓는다고요? 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DNA 수리 시스템이 염색체 끝을 손상된 DNA로 착각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아, 만약 그걸 손상됐다고 착각하면 다른 염색체랑 막 붙여버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는 정상적인 끝이니까 수리하지 마시오 하는 꼬리표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꼬리표가 닳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텔로미어가 임계점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는데요. 이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에 그대로 남아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바로 좀비세포, 즉 노화세포입니다. 잠깐만요. 좀비 세포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좀비처럼요. 이름이 너무 살벌한데요? 실제로 하는 짓도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좀비세포들은 SASP라는 일종의 독성 화학물질 칵테일 같은 걸 계속 주변에 뿜어댑니다. 독성 물질을요? 네, 주변에 나 늙었으니까 너도 같이 늙으자고 외치는 비상 사이렌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좀비 세포 하나가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까지 다 물들이는 거군요. 이게 바로 몸 전체에 퍼지는 만성 염증의 주범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염증성 노화, 영어로는 inflammaging 현상이에요. 이게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면역 시스템과의 악순환이에요. 젊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이 좀비세포들을 잘 처리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 자체의 텔로미어도 짧아져서 기능이 뚝 떨어져요. 면역세포도 늙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좀비세포는 더 쌓이고 여기서 나온 염증 물질은 면역 시스템을 더 약하게 만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해결책은 좀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럼 텔로미어를 계속 길게 만들어주는 그 텔로머라제 효소를 계속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 진화의 거대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 효소는 생식세포나 줄기세포처럼 계속 분열해야 하는 세포에서는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몸 세포, 즉 체세포에서는 기능이 꺼져 있거든요.
왜 꺼져 있는 거죠? 그 좋은 걸 왜요? 바로 암 때문입니다. 인간 암세포의 약 85%에서 90%가 바로 그 꺼져 있던 텔로머 라제를 다시 켜요. 그래서 무한증식 능력, 즉 불멸성을 얻는 겁니다. 와, 그래서 텔로미어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치료법이 자칫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노화를 막으려다가 암을 얻을 수도 있다니. 맞아요. 그래서 최신 연구에서는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골디락스 존이요? 그 동화에 나오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축처럼요. 네. 그러니까 텔로미어도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위험하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정확해요. 텔로미어가 너무 짧으면 유전 정보가 불안정해져서 암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길면 죽어야 할 비정상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항노화 치료는 텔로미어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닙니다. 조직 재생 능력은 유지하면서 암 발생 위험은 넘지 않는 그 최적의 균형점, 바로 골디락스 존을 찾아 유지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 딜레마를 갖게 된 걸까요? 혹시 자연계에 노화 없이 사는 생물도 있나요? 그런 생물들은 이 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담수 폴립인 히드라는 노화의 징후 없이 거의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들의 비밀은 텔로미어보다는 폭스오라는 특정 유전자를 통해서 줄기세포의 능력을 계속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아, 텔로미어 말고 다른 방법이군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인간의 장수도 단순히 텔로미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유전자 네트워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골드락스 존을 찾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지금 우리 기술은 그 존을 얼마나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나요? 당장 제 텔로미어 상태를 제대로 진단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텔로미어 검사는 대부분 혈액 속 세포들의 평균 길이만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한 반의 평균 성적이 높아도 딱 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하는 것처럼 세포 노화를 결정하는 건 평균이 아니에요. 가장 짧아진 몇 개의 텔로미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평균이 길어도 치명적으로 짧은 텔로미어 하나만 있으면 그 세포는 멈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낙제 과목을 콕 집어낼 방법은 없었나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2024년에 소크 연구소에서 텔로섹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건 개별 텔로미어 하나하나의 길이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진짜 노화 시계를 분자 단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진단이 이렇게 정밀해졌다면 치료 전략도 훨씬 정교해졌겠네요. 제가 본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간접적인 방법, 또 하나는 아주 직접적인 방법. 맞아요. 첫 번째 큰 흐름이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서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기술인데요. 세포를 완전히 아기 때로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피부세포는 피부세포인 채로 나이만 젊게 만드는 겁니다. 세포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리모델링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분야 선두주자가 제프 베이조스가 무려 4조 원을 투자한 알토스랩스예요. 2025년에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임상을 준비 중이고요. 또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이끄는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영장류에 손상된 시신경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고 2026년 초에 녹려장 환자 대상 인간 임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투자한 리트로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요. 와, 제프 베이조스, 샘 알트만, 정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전부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군요. 이건 단순히 돈이 되는 사업을 넘어서 인류의 근본적인 욕망과 직결된 문제라는 방증 같아요. 그럼 세포식의 되돌리기가 간접적인 방법이라면 그냥 닳아버린 신발끈 팁을 아예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요. 텔로미어 자체를 직접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공상과학처럼 들리는데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 전략인데요. 2025년 6월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일릭서젠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텔로미어 관련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제트스캔4라는 유전자 치료제를 투여해서요. 안전하게 텔로미어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와, 드디어 성공 사례가 나왔군요. 네, 이론이 현실이 된 거죠. 또 텔로미어 파마슈티컬스는 먹는 약 형태인 텔로미어 -1으로 2026년 상반기 인간 임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먹는 약으로요?
그건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겠네요. 반면에 논란의 중심에 선 곳도 있습니다. 리베라진 테라퓨틱스라는 곳은 콜롬비아에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는 참가비를 받아요. 13억이요? 네, 그 돈을 받고 텔로머라제 유전자를 직접 주입하는 아주 급진적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윤리적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100만 달러. 13억 원이라. 와, 그 금액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만드네요. 기술이 현실이 됐을 때 과연 이게 모두를 위한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질문이죠. 150세 시대가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수명이 단 1년만 들어도 미국에서만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경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생긴대요. 장수 배당금 효과라고 하죠. 네, 경제적 파급력은 엄청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은퇴 연령은 그대로인데 수명만 150세로 늘어난다면요. 지금의 연금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할 거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갈등은 불보듯 뻔하죠. 사회적, 윤리적 쟁점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100만 달러짜리 치료에서 보듯 불평등 심화 문제예요. 초기에는 극소수 부자들만 이 혜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럼 부자만 늙지 않는 새로운 유전적 계급사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차별도 생길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최신 의료 AI가 젊은 사람들 데이터 위주로만 학습돼서 노인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맞아요. 그런 디지털 연령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과 죽음의 의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정치 철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죽음이 있기에 우리 삶이 의미를 갖는다고 경고하는 반면 노화를 극복해야 할 질병으로 보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할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죠. 아주 오래된 철학적 논쟁이 이제 현실 기술의 문제가 된 겁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오늘 저희는 연못의 작은 생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제프 베이조스와 샘 알트만 같은 거물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한 여정을 쭉 따라와 봤어요. 그리고 2026, 바로 지금 인간의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실제 임상시험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기술의 발전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릭서젠의 임상 성공 사례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경험하듯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윤리적 준비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기술이 완성돼서 당신에게 15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주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이 마주할 가장 큰 질문은 이 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그렇게 얻은 추가적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